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틀간 중부지방에 극한 호우를 쏟아낸 정체전선, 이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호우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그쳤는데 남부지방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남부지방은 지난 밤부터 빗줄기가 강해졌다 또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빗줄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차츰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전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전남 많은 곳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의 경우 지난 화요일 새벽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가 필요한데요. 현재 호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전남 장흥과 신안 등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산사태 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또다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 그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내일은 중부지방에 연일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수도권은 비가 잦아들면서 올림픽대로 등 통제됐던 서울 도심 도로 대부분이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연일 쏟아졌던 폭우로 팔당댐이 계속 방류 중이라 잠수교는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잠수교 현재 수위 6.7m입니다. 1시간 전 전해드렸을 때보다 0.1m 또 떨어진 건데요. 어젯밤 한때 7m 넘게 올라갔는데 밤사이 비가 그치며 수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잠겼던 다리랑 공원도 모습을 드러내며 조금 전부터는 강물에 쓸려온 잔해물 청소도 시작한 모습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부터 통제가 시작됐으니 벌써 16시간째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팔당댐에서 계속 방류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아직은 불어난 강물이 다리나 한강공원을 넘실대는 상황이라 통행이 재개되는 데까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한강 수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림픽대로 여의상하류 나들목과 영동 일교 등 구간은 밤사이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기권에선 산사태 여파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향 도청 나들목에서 포곡 나들목 사이 전 차선이 통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고양시 현천 육관문도 어젯밤부터 계속 통제가 유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도로 상황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산사태 우려 등으로 11개 시도에서 1,157명이 대피를 했고 이 가운데 366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이나 차량 침수, 공사장 토사 유출 등 사유시설 피해가 476건 접수가 됐고 도로 유출이나 토사 유출 등 공공시설 피해도 36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파주에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630mm를 넘는 등 경기 북부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옹벽이 쓰러져서 건물을 덮치고 산 비탈면에서 쏟아진 토사가 도로를 막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차단막 아래 높다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쌓여있던 시멘트 블럭과 흙더미가 바로 아래 식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화장실 건물이 완전히 으스러지면서 옆으로 누웠고
충격으로 그 옆에 있던 식당 건물, 지붕 구조물까지 너덜너덜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LPG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폭발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식당이 비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건물에서 자고 있던 식당 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청난 청동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나왔더니 앞이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추가 붕괴가 있을까 봐 관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곳에도 빗물에 섞인 토사가 계속 쓸려 내려옵니다. 나무까지 쓰러져 하마터면 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토사가 막 내려오기 시작했던 건가 봐요. 저희 선생님이 맨 앞에서 이 산사태를 목격을 하고 서 있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추가하는 선생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수풀이 우거졌던 야산도 폭우에 무너졌습니다. 산 꼭대기 나무까지 뽑히는 건 아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엄청나요. 저 도로가 아니라 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뒷동산에 있던 나무도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없었지만 커다란 나무가 놀이터에 누워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입니다. 저녁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놀이터 벤치 있는 쪽에 산비탈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파주에 이틀 동안 600mm 넘는 비가 오는 등 역대급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쏟아진 장대비에 시민들이 이틀째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비행기가 지연돼서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도로 옆 비탈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예 차선 하나를 막아버린 상황. 차들은 서행하며 조심조심 좁은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물살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채 달리느라 평소와 달리 거북이 걸음입니다. 출근 중이었는데 갑자기 4차선 도로가 차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 시간대는 밀리지도 않는데.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구간에 걸쳐 양방향이 통제되며 도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잠수교 수위도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를 넘겼습니다.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서울 잠수교는 아침 7시부터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오후부터는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원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 구간 운행이 첫 차부터 중단됐습니다. 악천후에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국제선 결항과 회항이 잇따르고 이착륙이 늦어지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래 도착해서 쇼핑 이런 거 계획했었는데 비행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지연돼서 아마 그런 일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틀째 쏟아진 강한 비에 시민들은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틀 동안 내린 폭우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천 주변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피를 했는데요. 헤엄쳐서 가야 하나 생각이 들 만큼 불어난 물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인근 도로에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고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멈춘 주민들이 막막한 표정으로 불어난 하천을 바라봅니다. 신호등과 나무, 시설물들이 물에 잠기면서 삽시간의 모습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우산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다급하게 집을 비웠습니다. 여행사가 데리고 왔어요. 나는요 걷지 잘 못해요. 근데 갈 일이 꿈 같아요. 물에 나가지고 저기 쌀도 싹 썩어서 싹 내버리고. 평택역 앞 광장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개울물을 건너듯 바지를 걷어붙이고 걸음을 옮깁니다. 아 이거 더 잠기겠구나 싶었어요. 수영해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이 많이 잠겨서 잠깐 한 2분 새 잠깐 우산 쓰고 나가는데 우도 밑에까지 다 젖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진 비에 경기도 평택에서는 수도권 1호선 전동차 운행이 100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또 통북천 범람 위험으로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인천에서도 마을 배수 작업이 힘들 정도로 물에 잠기는 등 쏟아진 비에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침수 우려로 통행이 통제된 지하차도에 경찰과 시청 공무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를 몰았던 80대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르테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이 지하차도는 불어난 빗물 때문에 1시간 반 전부터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지만 A씨가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차량이 점차 물에 잠기자 구조를 요청했고 공무원과 경찰은 차량이 전부 침수되기 직전 가까스로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부에 이틀 내내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야행성 폭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장마 전망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틀 내내 지금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무섭게 내렸거든요. 어느 정도 내렸나요?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한 630mm 이상 비가 왔고요. 서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0mm 이상 비가 내린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왔다는 게 굉장히 좀 피해를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파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mm 이상 왔는데 1년 동안 파주 지역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약 1300mm 이 정도라고 본다면 이 이틀 동안에 내린 비가 사실상 1년의 절반에 내릴 비를 이 이틀 동안 다 왔다. 이 정도로 많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극한 강우를 동반하고 또 짧은 시간, 1시간 안에 최대한 70mm 이상씩 내리는 이런 비의 양상들이 상당히 이제 피해도 크고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호우의 양상을 말씀하셔서요. 또 이번에 지금 호우 양상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밤이나 새벽 시간, 취약 시간대 많이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점이잖아요. 이 같은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가 짧은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들은 사실 이제 이를테면 이 장마 전선들이 굉장히 얇게 띠 형태로 이제 이 형성이 되면서 이 띠 라인이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좁은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 지역이 빨리 식으면서 사실은 낮에는 땅이 빨리 데워져서 사실은 이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습한 이런 이제 이 바람들이나 이제 비구름들이 이제 내륙 쪽으로 오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데 야간이 되면 이제 식으면서 이런 것들이 강한 수증기들이 이제 내륙으로 집중적으로 오면서 비구름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잠을 안 자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밤 사이에 또 여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야간에는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상당히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좀 이런 야행성 폭우를 일으켰다라는 관측이었고 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밤에 이제 자야 되는 시간에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대처도 어렵고 피해가 속출했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나요? 뭐 지금 밤 사이에 비도 많이 내렸고 또 이틀 동안 비가 굉장히 집중되면서 실제로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경기도 오산이라든지 충남 당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사실 이제 서산 같은 경우는 산사태 발생해서 80대 노인이 매몰이 됐다가 극적으로 이제 구조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1개 시도에서 한 1,200명 정도가 임시 대피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 장마 기간 전체 동안에 지금 현재 이제 침수 피해 약 한 400여 건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당진천 같은 경우는 범람을 하면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한 1,900명 정도가 사실 이제 고립되는 그런 상황들의 피해도 발생을 했었고요. 또 안성에 있는 이제 저수지 같은 경우는 하천 수위가 저수지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이 당시에 낚싯배 뒤집히면서 여기 이제 2명이 현재 이제 실종된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피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앞으로도 이제 산사태라든지 또 이를테면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는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 유형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천 범람 피해가 또 유독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 주변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좀 어떤 걸 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위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한 쪽, 이런 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제방이 붕괴되거나 이런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시기에 이러한 부분들 혹시라도 이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상류 쪽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합류가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하천 주변이라도 비가 별로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방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 말고도 사실은 상류 지역의 이제 강우 상황들 이런 예. 것들은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산책로 이런 쪽에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비가 내린 상황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직접 나가셨다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들을 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들 최대한 자제하시고 여러 가지 수위라든지 위험 상황에 잘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천 인근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상류 지역의 어떤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상류 부근에는 늘 이제 댐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팔당댐 같은 경우는 숨을 열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네.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영향도 아래쪽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팔당댐은 이제 경기도 북부 쪽부터 이제 서울을 가로지르는 이런 한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인근 지역에 이제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제 어제 저녁 밤부터 방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반포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방류한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 통제가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네. 수위가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더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또 이제 비가 그 사이에 내린다고 한다면 자체로 또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를테면 이제 한강 주변의 도로들, 이를테면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또 예. 강변북로 이런 쪽에 또 일부 지역은 또 이를테면 통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한강의 수위 상황 또 그리고 또 서울에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피해 유형 중에 우려되는 게 산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산사태, 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 걸 좀 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까?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함수율 한마디로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80% 이상 정도 함수율이 되면 이런 것도 이제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고요. 100% 이상이라면 이제 경보가 내려지는데 지금 현재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한 22개소가 이런 이제 예.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비가 내린다면 오히려 바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사면 한마디로 산에 가까운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산에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 뭐 예를 들면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뭐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또 평상시에 이제 물이 솟지 않는 사면 같은 데 물이 솟는다든지 또 일단 낙석 같은 것들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이런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이 혹시라도 확인이 된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대피 이후에 또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그 주변 지역의 대피 명령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부분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신속하게 본인도 대피하시되 징후로 확인하실 때 꼭 신고를 하시라라는 예.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속하게 대피할 때 좀 어떤 걸 챙겨가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산사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징후가 있고 한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징후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물건들을 많이 챙겨서 가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이제 본인이 연락을 하거나 또 가족들이나 뭐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라든지 본인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만 챙기셔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빨리 대피를 하실 때 혹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밸브를 잠근다거나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는 이런 정도만 하시고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산사태 대비 요령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이제 호우상을 다시 짚어보면은 오늘은 남부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잖아요. 네. 지금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남부에 사실 앞쪽에 중부보다 이전에 폭우가 내렸던 상황이라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일 텐데 또 비가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때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복구 이렇게 소강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빨리 긴급하게 복구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네. 복구 과정에서도 사실은 한 번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다시 내린다면 이러한 피해들이 2차 피해라든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거든요. 예. 그래서 산사태도 이미 무너진 곳이긴 하지만 또 다시 이제 또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긴급하게 복구를 하다 보면 복구하시는 인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 더
오히려 이제 복구를 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예. 것들을 좀 신중하게 잘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침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라던가 뭐 예.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떤 걸 좀 대비를 하면 예, 있습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또 비가 내리는 경우에 사실 이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역류가 되면서 일테면 일시적인 침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하천 범람에 의한 이제 홍수 침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이제 침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도심 내 침수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지하 주차장 부분 같은 것들이 비가 자연스럽게 빨리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곳들이니까 이런 것들 차수판이라든지 어떤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 잘 갖춰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도심 내 침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건물 지하에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것들이 침수가 네. 되면서 사실은 뭐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침수를 대비하시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침수가 돼서 단전이나 단수가 됐을 때 필요한 상황들, 이를테면 뭐 비상식수라든지 또 이를테면 뭐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비상물품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챙겨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네. 됩니다. 저희 침수 이야기 연장선에서 사실 저지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침수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차는 경우잖아요. 이제 운전자가 어떤 것을 좀 신경 쓰면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그러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 혹은 또 이미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경로상에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게끔 좀 회피해서 이런 부분은 경로를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주행 중에 혹시라도 침수가 이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타이어가 한 절반 이상 잠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시고 빨리 우회하시거나 그럴 겨를이 없다면 빨리 차에서 빠져나오셔서 본인의 안전을 지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전방 주시라든지 또 이를테면 충분한 차간 간의 거리 또 저속 운전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 같은데 물이 차다 보면은 바로 이제 요즘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통제에 따라주면 참 좋겠지만 저희 앞서서 단신으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 80대 어떤 어르신께서 그 통제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구조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통제 좀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 뭐 어떤 뭐랄까요 제재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교통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 방해에도 이제 법적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난 상황에서의 통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처벌하거나 제재를 한 사례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이 기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분들께서도 사실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제를 잘 따르는 게 사실은 불편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행위다라는 것들을 좀 잘 명심하셔서 재난 상황에서 이번 대피 명령이라든지 또 접근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따라주셔야 본인이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따라주시는 게 본인의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지자체, 정부의 어떤 대비 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안전의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주 전 첫 TV 토론에 이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터진 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압박이 민주당 안팎에서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돼 집거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태도가 바뀌어서 이번 주말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매체에는 거의 매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요구와 관련한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당 안팎의 인사들이 막후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왜 사퇴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Facing a real question of what is best for the country, and I think he'll make that decision.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퇴 결정의 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압박과 친구들의 설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후보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델라이어 사저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에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해리스를 내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압도적인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그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단은 없습니다.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난 영웅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민주당 안팎에서 잇따르는 이유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총격범이 한 게임 사이트에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총격범 매튜 크룩스는 자신이 즐겨 찾았던 게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7월 13일이 나의 시사회가 될 것이며 개봉하면 지켜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실은 연방수사국 FBI와 비밀 경호국의 현지 시간 17일 의회 비공개 보고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CNN은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일시를 비롯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검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FBI는 현재까지 크룩스 소유 2대의 휴대전화와 최소 1대의 노트북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엄중 경고한 바와 같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군의 대응은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비롯해 최상병 사건 외압 수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1년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확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최근 몇 달간 주요 피의자 소환도 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이 보류된 것부터 국방부가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줄여 경찰에 다시 넘기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조치들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까지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고인 이종호 씨가 사의를 표명하는 임 전 사단장을 말리면서 이른바 윗선의 구명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송 씨나 이 씨의 오락가락하는 해명은 의구심을 더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특검법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지만 최상병 일주기가 다 돼가도록 공수처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낸 건 없습니다. 지난 5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엔 2달 동안 주요 피의자 소환도 없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로비 의혹까지 들여다보게 되면서 과거 이 씨를 변호했던 부장검사와 검사가 사건에서 배제돼 수사 인원마저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디다는 비판을 받는 수사가 더 늘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조치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답답하게 느낄 순 있겠지만 수사는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주기가 다 돼가도록 윗선이라고 부를 만한 주요 인물을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못한 만큼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최상병의 일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에는 해병대 사령관과 유가족, 1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사과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번째 방송토론회가 진행됐는데 한 후보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당시 당 대처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정치적 동지의식이 없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나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걸 폭로한 건 정무적 감각도 애당심도 없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요. 아직도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구나. 윤상현 후보가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시 정부 강요였던 한 후보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저희 다하고 어떤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한 후보가 SNS에 올린 사과조차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협공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아까 그 페북에 올린 사과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후보는 거듭 신중하지 못했던 발언임을 인정했지만 당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의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서 고통받는 보좌진이라든가 전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의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제대로 법률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요. 한 후보를 겨냥한 신뢰성을 고리로 한 집중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하고 현재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과 저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당권 주자들은 이제 한 차례 토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해소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방위 등 소관 상임위와 중진 의원 등 내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고 이번 주 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기류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중재안의 선결 요건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과 관련해선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여당의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방송사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이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임용 대상자 전공의 가운데 인턴은 96.2%인 2,950명, 레지던트는 44.9%인 4,698명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모두 7,707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오늘까지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22일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결혼을 반영하지 않은 병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에 이번에 사직한 전공의 결혼이 아닌 기존에 필요했던 결혼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수들 설문 결과와 사직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의 경우 과별로 추가로 뽑을 전공의 인원을 내라고 했는데 여러 과에서 결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희초 사건 일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장맛비를 뚫고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와 고인을 위로했는데요. 참석한 선생님들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이 교문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국화를 올리고 묵념을 하다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정말 마음 아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함께 소리를 내고자 했지만 아직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서울 교대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성대 교사로서 젊은 교사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서희초 사건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공론화된 지 1년. 하지만 선생님들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야 하지 마라는 식으로 훈육이 들어가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선생님한테 이럴 거예요.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걸 반영해 주기만 해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원단체는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합니다. 교육과 지도를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또 수업 시간에 태블릿 PC로 딴짓하는 학생을 나무랐다가 정서적 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보호 3법의 추가적인 재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교실이 되길.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적은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살인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40대 남성. 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입니다. 체포 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사흘 만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처음 결심한 건 사건 발생 이틀 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배를 사러 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도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훔치러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피의자 진술로는 업주가 저항을 해서 흉기를 찔렀다고. 사건 당일 A씨는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아 자신의 본가인 경남 마산에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온 A씨. 하지만 결국 수배전단을 본 한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하고 지금 피의자 사진하고 그때 92점 이상 퍼센트가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계속 기가 좀 꺾이는 것을 알고 계속 수차례 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신경의 변화를 느끼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가져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챙기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33.06포인트 내린 4665.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68포인트 하락한 5544.5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5.7포인트 내린 17,871.22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출생등록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을 출생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을 보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을 방문한다면 빈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중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의류는 고온 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소지품은 비닐팩에 보관하고 또 여행 가방은 바닥이 아닌 선반에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의류를 60도 이상 고온에서 세탁한 후 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빈대만 문제는 아닌데요. 질병청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과 백일해가 급증했다며 선수단과 방문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대회 개최지인 프랑스 기온이 상승해서 모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댕기열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과 온열 질환에도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환자는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올해 백일해 환자는 6,986명으로 지난해보다 2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이대별로 보면 13에서 19세가 59.1%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7에서 12세가 32.9%를 기록하는 등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10대에서 약 26% 느는 등 50대 미만 모든 연령군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청소년들의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밝히면서 오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어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는 규칙적인 웃음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야마가타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걸로 전해지는데요. 웃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진 않지만 야마가타현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웃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축구협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언론과 첫 공식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일한 박주호 해설위원이 K리그 관련 마케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박 의원은 먼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비판은 오직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5개월간의 이야기들을 좀 전하는 데에 더 초점을 뒀고 그게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비판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기존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대표 출신들이 축구협회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구자철 전 국가대표팀 주장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축구협회 행정이 문제라며 박지성과 박주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공언한 박주호 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혼란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NC가 한화를 꺾고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NC는 창원 홈경기에서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을 상대로 1회만 4점을 뽑아내며 4대3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은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 승리 투수가 됐고 류현진은 4연속 안타를 허용하는 등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6획째를 떠안았습니다. 두산은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8승째를 챙긴 선발 곽빈을 앞세워 롯데를 3대2로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T는 연장 10회 역전 투런 홈런을 비롯해 6타점을 올린 문상철을 앞세워 키움의 8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